탐험가들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장 먼저 발견해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발견을 하려면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야 한다. 여기 이 남자는 동굴의 이곳 첫 번째 탐험가가 되려고 하지만 그가 발견한 건 예상과 많이 달랐다. 요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는 컨텐츠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매트릭스 시리즈 같은 명작은 일본 등의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데요. 이럴 때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이런 명작들을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다른 나라로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상으로 접근하고 싶은 국가명, 예를 들어 일본으로 접근하여 매트릭스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OTT뿐만 아니라 온라인 보안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VPN을 사용하여 공항, 호텔 등 공용 와이파이 접속 시 혹시 모를 해킹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0개국 이상 3,000개의 서버 사용 가능한 서프샤크 VPN, 놀랍게도 지금 가입하시면 4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 surfshark.com/파일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코드 파일을 입력해주세요. 30일 내에 환불이 완전 보장되고 한 계정으로 PC, 모바일 등 무제한으로 기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프샤크 VPN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23살 마틴과 26살의 영국인 로저는 동굴 탐험 팀이다. 마틴과 로저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많은 동굴을 경험해본 동굴 전문가였다. 영국의 많은 동굴들을 탐험했고 지도를 작성했으며 동굴과 동굴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들의 동굴 경험은 약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3년 전부터는 다이빙을 시작하여 여러 수중 동굴까지도 탐험을 하고 있었다. 1974년 마틴과 로저는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아겐 알로에드라는 동굴의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팀을 이뤄 탐험을 시작하려 한다. 아겐 알로에드 동굴은 탐험하기엔 난이도가 상당했는데 먼저 1600m 길이의 동굴을 탐험해야 한다. 이 안은 좁기도 하고 돌이 돌출되어 있어 위험했는데 여기서 몸만 지나는 것이 아닌 공기 탱크를 포함한 다이빙 장비까지 챙겨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부에 여러 개의 수중 통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600m 길이를 탐험만 해도 엄청난 체력이 소모될 것이다. 그렇게 힘겹게 나아가면 1번 수중 통로를 맞이한다. 이 통로는 76m로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후 이곳을 잠수하여 지난다. 그리고 다시 탐험하고 나아가 2번 수중 통로에 도착한다. 다시 다이빙 장비를 착용해 25m 길이의 수중 통로를 지난다. 그리고 조금 더 탐험하면 3번 수중 통로를 맞이하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이 통로의 길이는 260m로 축구장 2개 반의 길이로 엄청 길다. 완전한 장비를 갖춘 풀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 한다. 이곳을 처음 발견한 건 동굴 전문 탐험가 존 파커였고 그는 생각보다 너무 긴 수중 통로에 위험을 느껴 도중에 복귀하였다. 즉 이후로는 누구도 가지 못한 미지의 공간이라는 뜻이다. 마틴과 로저는 3번 수중 통로 이후 더욱 깊고 신비로운 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꼭 그곳을 먼저 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그래서 마틴과 로저는 바로 탐험 일정을 잡았다. 1974년 5월 그들은 동굴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한 명이 없다. 로저는 혼자 여행을 하다 무릎을 다쳐서 이번 탐험에서 빠졌다. 그래서 마틴 혼자서 동굴을 탐험해야 한다. 혼자서 이런 위험한 동굴을 탐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지만 마틴은 동굴 입구 속으로 자신있게 들어간다. 3번 수중 통로 이후의 세계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건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마틴은 1600m의 긴 탐험을 시작했다. 몸을 비틀며 지나야 하는 구간도 있었다. 공기 탱크를 가지고 좁은 동굴을 탐험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마틴에게도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위험했다. 만약에 돌이 무너져 끼어버린다면 도움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힘겹게 2-3시간이 걸려 드디어 1번 수중 통로에 도착했다. 숨을 고르며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후 76m의 수중 통로를 지났다. 다시 탐험하고 다이빙 장비를 착용 25m의 비교적 짧은 2번 수중 통로도 지났다. 그리고 대망의 3번 수중 통로 앞에 도착했다. 마음의 준비를 한 후 마틴은 다이빙을 시작했다. 260m의 길이를 우리는 알지만 당시엔 존 파커가 길어서 도중에 나왔다 라는 정보만 있었기 때문에 마틴은 이 수중 통로가 얼마나 길지 몰랐다. 마틴은 3번 수중 통로를 지났는데 성공했다.
3번 수중 통로를 지나자 다시 물이 없는 건조 구간이 나왔다. 이 구간은 약 548m로 위아래 지그재그로 된 긴 건조 구간이었다. 왔던 길과 마찬가지로 좁고 돌출된 바위가 있는 통로였다. 마틴은 이곳의 첫 발견에 쾌감을 느꼈고 성공을 만끽한 후 건조 구간을 나아간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가 최초였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보이는 것에 마틴은 깜짝 놀란다. 수중 통로가 하나 더 있었다. 이 4번 수중 통로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 게다가 이곳까지 온 지 5시간이 넘게 걸렸고 또 돌아가는데 5시간이 걸릴 것이다. 마틴은 아쉽지만 발견의 의미를 두고 다음에 더 완벽히 준비해서 오기로 하고 돌아간다. (1974년 6월 15일) 마틴과 로저는 아겐 알루에드 동굴에 도착했다. 로저는 무릎을 회복한 상태였고 마틴은 그에게 4번 수중 통로의 존재를 알려줬다. 그곳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그들은 너무나 궁금했고 알고 싶었다. 이번에는 기필코 4번 수중 통로마저 통과해볼 생각이다. 그들은 이 동굴의 패턴으로 보아 4번 수중 통로 너머도 또 다른 길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1600m의 긴 탐험을 시작한다. 유경험자인 마틴이 로저를 리드했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뿐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보다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번엔 공기 탱크를 3개나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1번, 2번 수중 통로를 공기 탱크 하나로 해결하고 3번에서 하나, 4번에서 하나를 쓸 계획이었다. 복귀까지 포함이다. 현재 공기 탱크엔 스틸,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을 쓰지만 이때 당시엔 강철 공기 탱크가 일반적이었다. 공기 탱크 하나의 무게는 약 15kg, 3개의 무게는 45kg이고 여기에 기타 장비를 포함하면 최소 55kg은 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초등학생 2명의 무게를 그것도 좁은 동굴 안에서 1600m를 업고 가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4번 수중 통로를 넘으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 그들은 2~3시간의 긴 탐험을 시작한다. 엄청난 체력 소모 끝에 수중 통로에 도착했다. 마틴과 로저는 1번 그리고 2번 수중 통로까지 다이빙해서 넘었다. 그리고 사용했던 공기 탱크를 복귀할 때 쓰도록 이 건조 구간에 내려두고 새로운 공기 탱크와 예비용 총 2개를 장비하고 3번 수중 통로를 다이빙한다. 이 통로도 지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건조 구간을 맞이한다. 548m의 긴 탐험이다. 공기 탱크가 손상되면 다이빙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하며 나아간다. 그런데 이들의 분위기가 탐험 시작 때의 설레는 마음과는 달리 지금은 지쳐 보인다. 시작부터 공기 탱크를 3개나 가지고 1600m 건조 구간을 나아가고 다이빙 건조 구간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또 548m를 가야 했다. 거기에 더해 바짝 붙어있는 벽과 바깥과는 다른 공기 컨디션에 그들은 어두운 기분에 잠겼다. 물론 절대 이곳에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물리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다. 긴 침묵이 이어지다 그곳에 도착했다. 4번 수중 통로이다. 그들은 드디어 미지의 수중 통로로 들어갔다. 로저의 공기 탱크는 마틴의 것보다 약간 작았고 로저와 마틴은 부력의 차이가 있었다. 로저는 위로 떠오르는 반면 마틴은 가라앉는다. 이 통로에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가며 좁은 통로를 나아간다. 그런데 그 순간 로저는 코 주위가 불편하다. 그는 축농증이 있다. 깊은 수심에서 다이빙할 때 축농증은 위급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수압이 증가해 코 주위 안면부의 압력 조절이 안 되면 극심한 안면 통증과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로저는 이전에도 이런 통증을 겪어서 알고 있었지만 고통 때문에 중요한 발견을 앞두고서 돌아갈 순 없었다. 그는 참고 다이빙한다. 이때 당시에는 다이빙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세이프티 라인으로 공기 체크도 같이 하기 위해 릴에 감긴 라인을 챙겨 30m마다 바위에 묶어두며 갔다. 미리 라인에 30m마다 표시도 해놨다. 120m쯤 갔을 때 로저는 안면 통증이 심해져 실수를 했는지 라인이 끊어졌는데 마틴이 이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라인을 다시 꽉 묶은 다음 자신이 릴을 챙겨 라인을 이어가며 나아간다. 150m 앞에서도 말했지만 역사상 첫 발견이라는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선 한계치를 넘어야 한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그 법칙을 어겼다. 3분의 1 법칙.
다이빙을 할 때 공기 탱크의 3분의 1은 탐험하는 데 쓰고 3분의 1은 복귀하는 데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용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즉 이들은 탐험하는 데 쓸 3분의 1을 이미 써버렸고 이제는 복귀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 더욱 안쪽으로 들어간다. 마틴은 첫 발견이라는 설레임으로 힘차게 발을 차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는 위쪽으로 향하는 통로를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간다. 이 동굴이 건조 구간, 다이빙 구간이 반복했었기 때문에 이곳을 올라가면 또 다른 건조 구간이거나 아니면 에어포켓일 거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 같다. 다시 로저의 시점으로 돌아가 로저는 안면 통증으로 인해 힘겨워하며 간신히 마틴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틴이 불쑥 나온다. 로저는 놀랐지만 그의 표정과 수신호를 보고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마틴은 아주 급박한 표정으로 돌아가라고 수신호를 보낸다. 마틴이 수신호를 보내며 다급하게 복귀하고 로저도 당황하지만 뒤늦게 그를 따라 복귀한다. 로저는 조금만 더 가면 숨 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로저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조금 전 마틴이 건조 구간이라 생각했던 그 통로는 꽉 막힌 통로였다. 그는 당황하여 다시 돌아가 다른 통로로 길을 찾아보았지만 그 길도 막혀 있었다. 길을 발견한 게 아닌 끝을 발견한 것이다. 마틴은 당황하여 급하게 복귀하다 로저를 마주치고 수신호를 보낸 것이다. 로저는 통증이 심한지 괴로운 표정으로 복귀 중이었고 마틴이 한참 앞장서 복귀 중이다. 그러던 중 마틴은 예비 공기 탱크로 갈아 끼우고 다이빙을 이어왔다. 이 공기 탱크로 4번 수중 통로의 나머지를 다이빙하고 3번 수중 통로도 다이빙을 해야 하는데 아주 다행히도 딱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남았다. 천만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막혀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면 3번 수중 통로에서 복귀하는 도중 공기가 부족해 사망했을 것이다. 로저도 예비 공기 탱크가 있기 때문에 무사히 복귀할 거라 생각한 마틴은 먼저 4번 수중 통로의 입구로 나와 장비를 벗고 숨을 돌린다. 예상과는 다르긴 했지만 아무튼 끝이 있다는 발견도 의미 있는 발견이다. 그리고 천만 다행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틴은 로저를 기다렸다. 10분 20분 로저의 공기 탱크는 마틴의 것보다 약간 작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수록 점점 그는 로저가 걱정된다. 30분 그가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면 물 표면에 거품이나 물결이 일어야 하는데 너무나 고요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다. 이미 로저는 복귀할 수 있는 공기를 다 소모했을 것이다. 위급 상황이라 생각한 마틴은 뭐라도 해야 했다. 로저는 라인을 잡고 다이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마틴은 설치된 라인을 당겨 로저의 복귀를 조금이나마 도우려 했다. 로저가 숨 쉴 수 있는 구간에 도착만 해준다면 마틴이 나가서 새로운 공기 탱크를 가져와 줄 수 있다. 그런데 마틴이 라인을 당기는 게 무겁게 느껴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라인이 작은 힘으로도 계속해서 당겨진다. 그리고 라인의 끝이 손에 닿았다. 로저의 흔적은 없었다. 라인 끝에는 150m 표시가 있었다. 위급 상황이지만 마틴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딱 복귀할 만큼의 공기만 있었기 때문에 도우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틴은 빠르게 구조 신청을 하러 가야 한다는 선택밖에 없었다. 그는 복귀를 시작한다. 건조 구간, 다이빙 구간, 또 건조, 다이빙. 로저의 공기는 한참 전에 고갈되었다. 로저가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마틴이 발견 못한 에어포켓이나 통로를 로저가 발견해서 숨 쉬고 있는 경우이다. 마틴은 그 작은 희망을 간절히 바라며 최대한 빨리 복귀를 하고 있다. 그렇게 5-6시간이 걸려 지상 위로 복귀하고 구조 신청을 했다. 당시엔 폰이 없다. 직접 찾아가 신고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오랜 시간 끝에 수색대가 꾸려져 수색을 시작했지만 로저를 찾지 못했다. 마틴과 로저가 자신들의 한계치를 넘어가며 갔던 곳이기 때문에 수색대도 그곳을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수색대는 철수하고 계속해서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7년 뒤 마틴은 로저와 탐험했던 그날을 잊지 못했다. 다시 로저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완벽히 장비를 갖춘 뒤 아겐 알로에드 동굴을 찾아갔다. 4번 수중 통로 150m 부근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지만 로저의 털끝 하나도 찾지 못했고 또 5년이 지나 동굴 탐험가 이안 롤랜드와 줄리안 워커가 4번의 220m 위치에서 로저의 시신을 발견했다. 소원이 낮아서 시신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한 손엔 다이빙 나이프를 쥐고 있었고 한 손으로 레귤레이터를 잡고
걷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그가 실종된 지 12년이 넘어서야 발견될 수 있었다. 로저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 그 당시에 예비 공기 탱크로 갈아 끼우려면 몸을 뒤틀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라인이 몸을 감게 되어 라인을 잘라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실트아웃 현상으로 인해 길을 완전히 잃어서 헤매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공기가 부족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후 탐험가들은 아겐 알로에드 동굴을 정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고 1987년 4번 수중 통로의 270m 안쪽까지 탐험을 성공했고 그곳에서 마틴과 로저가 13년 전 찾아 헤매던 에어 포켓이 있었다. 그곳을 끝으로 동굴이 완전히 막혀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험난하고 위험한 동굴의 입구는 자물쇠로 잠궈놓아 인증된 다이버들만 탐험이 가능하게 하고 로저를 기리는 명패를 설치해놓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로저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신의 수습 과정은 약 3000m의 거리에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고 결국 로저는 4번 수중 통로 안 그 자리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